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획 세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홍순만입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서 본 기획 세션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의 제목은 정책학 레거시 학문의 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본 기획 세션은 시리즈로 5편으로 구성을 했고요. 정책학 분야에서 일생을 바쳐서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 오신 5분의 정책학 분야 거장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 오신 원로 교수님들이십니다. 각자의 연구 여정을 들어보고요. 급변하는 사회와 정책 환경 속에서 후배 연구자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새로운 연구 아젠다와 도전 과제에 대한 제언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본 기획 세션의 첫 번째 순서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권혁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권혁주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가치 갈등 사회에서 올바른 공공정책 만들기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입니다. 이제 그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은 이번 세션을 기획하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 시간에 얽매여서 좀 시간에 쫓기듯이 말씀을 다 못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션이 시간 여유가 있어서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다는 점도 미리 양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이신 권혁주 교수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학문의 길 이런 너무 부담되는 주제로 강의라고 그럴까요? 발표를 맡게 됐는데 먼저 우리 정책학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마 학자로서 학회에서 평생을 회원으로 있다가 이런 기회를 받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외람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너무 좋은 기회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소개 말씀드린 홍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는데 아마 오늘 여기 계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한 10년 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치 갈등 사회에서 어떻게 공공정책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근데 오늘 사실은 논문을 준비해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또 그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또 논박하고 하는 이런 학술적인 그런 세션이라기보다는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저의 어떤 인텔렉츄얼 히스토리를 좀 이렇게 설명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기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제 생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마침 그래도 학문의 길이라는 이런 전체적인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 한 30년 넘게 정책학을 연구하면서 공부했던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가치 갈등 사회에서의 공공 정책이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이제 책을 펴냈는데요. 갈등 사회의 공공 정책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책을 제가 이제 도달하게 됐는지 그 사이에 제가 가졌던 연구의 그 과정이나 고민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번 기회에 사실은 제 자신이 한번 거꾸로 그동안 뭘 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런 연구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관성을 갖고 고민을 했었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구 내용을 가지고 혹은 연구 논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제가 쓴 혹은 편집한 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또 그 속에서의 고민은 뭔지 이런 것들을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박사학위를 95년에 받았으니까 25년이면 박사학위 받은 지는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책학에 대한 고민 또 특히 사회정책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텀페이퍼를 이제 쓰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텀페이퍼를 이제 처음 논문집에 이렇게 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회 정책에 관한 주제를 그동안 다뤄왔는데 그렇게 치면 한 40년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지금 아마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The Welfare State in Korea 그리고 The Politics of Legitimation 이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위 논문을 폴 그레이브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제가 사실은 이제 행정학, 정책학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근무해오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정치학을 학부에서 공부했고 박사학위도 정치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30년 전 혹은 40년 전에 한국의 사회정책, 한국의 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 교수님들도 그러셨고 제 동료들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 복지정책이 있어?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국정기획위원장 맡으신 이한주 교수가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를 추구하고 거기에는 복지정책이 가장 중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치에서 혹은 한국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회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과연 연구 주제가 되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의도하지 않게 행정학과에 와서 교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런 주제가 정치학이 될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제가 첫 번째 직장으로 얻었던 거는 영국의 서섹스 대학교에서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 포스트닥 그때는 이제 리서치 오피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 정부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국 학술재단 같은 데서 연구비를 이제 받아서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홍콩, 대만,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렇게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복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저 이스트 에이시안 웰페어 모델이라는 책을 같이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그때 당시에도 유럽에서도 동아시아의 성공은 복지가 없기 때문에 복지를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일만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동아시아의 복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들이 존재하고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방식의 정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트 에이시안 웰페어 모델 두 번째 책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있다가 2000년에 이제 유엔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동아시아의 복지를 얘기할 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유럽과 노스 아메리카를 제외하고는 복지국가 연구가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세계 사회정책학회 부회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뭐 여러 저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소위 이스트 에이시아라는 건 웰페어 맵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트 에이시안 웰페어 스테이트를 얘기하고 모델을 얘기하고 하면서 유엔에서 이제 그 지금은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지만 2000년에 이제 그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개발도상국에서는 복지 정책을 필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늘 생각했던 건 복지라는 건 부자 나라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자가 아닌 나라에서도 여전히 빈곤의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문제가 복지의 문제인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이제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제네바에 있는 유엔 연구기관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이제 한 게 이제 Transforming the Developmental Welfare State라는 이제 이 책을 편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두 번째 책에서는 이스트 에이시아 웰페어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은 좀 어정쩡한 제목이죠. 지역의 이스트 에이시아의 웰페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이스트 에이시아 웰페어 모델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의미가 전달이 안 되고 시오레티컬한 어떤 하이포시시스를 전제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디벨롭먼털 웰페어 스테이트는 이제 조금 더 이론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좀 정교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서구의 어드밴스드된 OECD 국가의 복지 체계는 요즘 이제는 잘 아시지만 에스핑 앤더슨이 얘기하는 뭐 자유주의 국가, 뭐 사회민주주의 복지 국가, 또 그 보수주의 국가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과는 다른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서 디벨롭먼털 웰페어 스테이트가 존재한다. 이 디벨롭먼털 웰페어 스테이트는 복지와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어떻게 보면 선순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그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는 복지국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유엔에 가서 저 책을 쓸 때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코디네이터가 돼가지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복지국가 비교 연구 또 사하라 이남 지역에 있어서의 복지국가 연구 그다음에 노스 아프리카하고 그다음 미들이스트 소위 메나라고 하는 지역의 복지국가 연구 이렇게 쭉 1년에 시리즈로 컴패러티브 소셜 폴리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책이 아니라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복지 정책 이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복지 쪽의 연구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디벨롭먼털 웰페어 스테이트를 하고 개발도상국의 복지를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개발도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의 어떤 개발 과정 또 한국의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혹은 디벨롭먼털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시적 개념으로서의 모델은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얘기하는 인사, 뭐 조직, 재무, 교육, 복지 이런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 있어서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충분히 풀어주고 있지 못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개발도상국의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동시에 이제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유엔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서울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대학에서 개발도상국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석사 과정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교육하면서 특히 공무원들이 우리는 한국에 와서 석사 과정을 할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리키는 일반적인 정책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책을 공부하고 싶다. 그런데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준비해서 영어로 된 교재가 충분하지 않다. 이제 이런 지적을 받고 이제 이 책들을 이제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The Korean State and Social Policy는 그 동안에 연구했던 제 연구와 함께 다른 연구자들과 복지국가에 저는 주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 다른 연구자들은 시민단체 또 지방 정부 또 기업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지 연구를 한 것들을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엮어서 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Policy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로 이제 행정대학원의 교수님들께 제가 이제 강권을 해서 교수님들이 전공을 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정책들을 개발도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오디언스를 상정을 해서 좀 책을 써주십사 해서 이제 1권, 2권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기 있는 책은 International Development Corporation of Japan and South Korea인데 이 책은 이제 최근에 출판한 책입니다. 2022년도에 나왔는데 한국과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그 이제 한국에 대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 OECD 다크 멤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때 OECD 다크 멤버 중에서 이스트 에이시아의 멤버는 한국과 일본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제 서구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스스로가 보는 시각이 전혀 맥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한국이나 일본은 왜 그 개발 협력을 하는가? 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려고 하는가?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갖게 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도상국의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문제를 천착을 해보니까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한국이 또 마침 OECD 다크 멤버가 됐는데 우리가 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도덕적 기반은 뭔가? 윤리적 근거는 뭔가?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 학자들을 매칭을 해서 어떤 이론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또 기업과의 관계, 재정적인 측면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교수들을 매칭을 해서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그동안 서구에서 보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제개발 협력과 우리가 고민하는 건 좀 다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은 ODA를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다라고 유럽에서 보지만 사실은 그건 100%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종의 배상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일본이 현금이 아니라 인카인드로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고 그건 일본이 일종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졌던 배상의 측면이고 우리 한국은 우리가 받았던 것에 대한 되돌려줌.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은 그냥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모랄 오블리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그런 도덕적 의무감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도와줄 때는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도와줘야 되겠다고 할 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거든요. 누구를 도와줄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사람이 될 때는 내가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를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도와줘야죠. 예를 들면 내가 이 학생한테 내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수학을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이 학생은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를 가르쳐 주거나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건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의 앞으로의 국제개발 협력이 가져야 할 그런 고민이다 하는 거죠. 즉 수요자의 필요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문명재 교수님 사실 이번 시리즈에 같이 이제 하는데 제가 사실 뭐 우리 문명재 교수님이랑 또 고려대 김태일 교수님, 김상묵 교수님, 뭐 우리 이명석 교수님이랑 이렇게 5분의 그 시리즈에 끼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정길 교수님이랑 같이 교수님이 정책학 교과서를 쓰시고 이제 문명재 교수님이나 저나 이제 같이 또 업데이트하면서 정책학 행정학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러는데 사실 그러면 이렇게 책을 쓰면서 도대체 제가 근본적으로 가졌던 고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학을 처음으로 학문으로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 국가에 대한 고민, 사회 정책도 사실은 제가 왜 고민을 하게 됐냐면 뭐 사실 이번에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 82학번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김민석 총리도 82학번이고요. 저도 82학번인데 저는 이제 김민석 총리는 학교 때 옆에서 워낙에 잘 나가는 스타였기 때문에 잘 알았는데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민주화 또 헌법 개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민주화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 정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왜 박정희 대통령은 권위주의고 독재자라고 비난을 받는데 왜 사회 정책을 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개발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왜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권력으로서 혹은 제도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국가,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고민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갈등 사회의 올바른 공공 정책도 어떻게 보면 정책에 있어서의 올바르다 아니다 하는 얘기를 과연 우리가 해야 하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 제 그 연구의 여정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국가의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쭉 연구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향후에 조금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막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옥스포드에서 여러 학자들과 함께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사회 정책이 그동안 지난 한 20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특히 이제 브라질에서 뭐 오포튜니다스, 그러니까 볼사 파밀리아, 그래서 캐시 트랜스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유럽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현금 소득 이전 정책, 또 멕시코에서 오포튜니다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우리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도 전혀 그 나름대로의 다른 정책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곧 출판이 될 예정인데 옥스포드 핸드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들을 마무리한다는 차원과, 그 다음에 좀 그 한국과 동아시아를 좀 넘어서서 일반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디벨롭먼털 스테이트가 유니버설 웰페어 스테이트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복지국가를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그 잘 정비된 복지국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복지국가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어떤 제도와 정책이 있고 그것이 작동이 된다면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복지국가가 어떤 성격을 갖고 또 어떤 퍼포먼스를 하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렇게 본다면 디벨롭먼털 웰페어 스테이트, 유니버설 웰페어 스테이트라는 이런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하고, 그게 과연 디벨롭먼털 웰페어 스테이트가 어떻게 유니버설 웰페어 스테이트로 이전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학의 이해라고 하는, 어제 이제 우리 토론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정책학이 너무 그 교과서가 대학원 학생을 중심으로 그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쉽고 그러나 현실에 필요한 정책학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제가 강권을 좀 드릴 겁니다. 챕터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그 편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문명재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느낀 건 정정길 교수님께서 그 전화 문명재 교수님께 상당한 부담을 주고 계세요. 그 정책학 책을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내라. 근데 이제 저는 그 정정길 교수님의 그 대학원 중심의 교과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읽는 정책학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연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행정연구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행정연구원의 그 향후 한 3년 정도, 앞으로 2년 정도의 그 연구 주제가 이 사회적 대전환기의 국가 역량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전 세계적으로도 큰 전환을 이루는데, 이런 과정에서 국가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소개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역량이라고 하는, 제가 그 국가에 대한 그 가장 근본적으로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국가의 어떤 질문을 계속 던져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역량이라는 것도 이 개념으로만 하게 되면 너무 거시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인 수준에서의 공직자의 역량, 또 조직의 역량, 그러니까 각 정부의 조직, 그다음에 정부가 정책을 펴나가는 제도. 그래서 우리 지금 오윤경 실장님도 계시지만 재난안전이라든지
규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정부와 행정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제도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 대전환기에서 과거에 없었던 새롭게 필요한 국가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부딪히는 정책 난제를 어떻게 풀어내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 갈등 사회에서의 올바른 공공정책을 찾아서, 그래서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제에 대한 제 주장을 어떤 말씀드리기보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은 어떤 정책 문제를 풀기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또 접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수단을 채택해서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또 효율성, 효과성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정책학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런 접근 방법으로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정책 목적을 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지, 여전히 목적은 주어져 있는 거죠. 효과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책 목적을 설정하는 것만큼 정책에서 중요한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목적을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주어진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거에만 집중한다면 별로 의미 없는 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루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 목적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되돌아보면, 권위주의 정치 과정을 되돌아보면 결정자의 자의적인 판단, 정책 결정자의 직관, 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놔버린 것.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정책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그 목적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질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깊은 사회적인 갈등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적과 목적이 다르고 충돌하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풀어내고 정책을 결정해서 추구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 시장 경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또 자기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당연히 가치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늘 고민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우연히, 아니면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게 내 생각이라고 판단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나의 것일까요? 나는 뭐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 나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 그러는데 진정으로 내가 야구 선수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어디 야구장에 갔는데 그 선수한테 매력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부딪히는 목적 사이에서 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한국 사회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맥락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사회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당연히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풀어내는 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의 과제인데 한국 사회 나름대로의 또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세대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또 성별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 결과 우선주의라고 하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굉장히 독특한 갈등의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결과주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중시하고 우리 맨날 정책하면서 성과 중심 아무리 뭐 열심히 뭐 출근하고 일해봐야 성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성과 중심이 결과주의죠.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매일 같이 출근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틸리테리안 이게 이제 결과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인 거죠. 또 결과주의하고 조금 다른 방법이면 원칙주의 혹은 절차주의. 우리가 그래서 듀 프로세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서 자의적으로 함부로 그 사람한테 벌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주의와 결과주의라는 게 하나의 도덕적 관념으로서 양립하고 경쟁하고 긴장관계에 있는데 문제는 결과 우선주의라는 게 문제예요. 이 결과 우선주의는 제가 붙인 말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다음에 컨닝을 해도 점수만 잘 따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그게 능력 있는 사람, 그게 요령 있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부당하다는 걸. 그러면 상대방이 결과 우선주의로 요령을 부리고 엎어치고 맺히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엎어치고 맺혀야지.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도 엎어치고 맺히고 나도 엎어치고 맺히니까 너랑 나랑 똑같아. 누구도 잘난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비난할 수 없어. 마이너스는 플러스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결과 우선주의로 너도 맺히고 나도 맺히면 우리 사회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규칙과 질서, 법률, 규범 이런 게 아닌 거죠. 그 다음부터 그런 건 다 바보들이나 따르는 일이고 누구든지 규칙을 어떻게 어기고 기회주의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결과 우선주의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면 사회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는 거죠. 왜? 규칙이 없으니까. 절차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문용례, 절차를 위한 절차, 허례허식 여기에 빠지게 되면 원칙이 아니라 겉모습, 허위, 위선 이런 거에 빠지는 거죠.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법문용례로부터는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 학회에서도 지금 저만 우리 홍순만 교수님이랑 넥타이 메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 넥타이 메고 왔어요. 그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왜? 법문용례 없앴으니까. 실용 중심으로 가니까. 그러나 우리한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결과 우선주의입니다. 이거 극복해야 되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규범적인 측면에서의 정책학 연구 또 정책학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쭉 이제 그 행정대학원에서 제가 공공정책의 정치이론이라는 강의를 해오면서 계속 고민했던 이야기를 강의실에서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학에 있어서의 어떤 규범적인 연구, 또 정치 철학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느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책 목적의 상위성의 측면, 또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자유고, 두 번째는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우리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살면서 이제 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류의 끝없는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소중한 결과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의 존재, 인격을 존중하고, 그 인격의 존중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유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공유된 가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책에 이제 논증을 했지만, 요점은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를 존중을 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와 정책 목적, B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와 목적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게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이걸 리졸브 할 거냐. 두 사람 다 소중한데, 그렇죠. 정책 문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유만으로는. 자유가 출발이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책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사야 벌린이 얘기하는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고, 인간 주체로서의 인간은 적극적 자유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 하는데,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유라는 문제로 문제를 풀 수 없다면, 이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갈등을 풀어낼까? 그런데 이제 어떤 현대 정치 이론에서의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가 공동체주의입니다. 커뮤니테리안. 근데 저는 이 커뮤니테리안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인사이트는 주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테리안의 전제는 같은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일정한 정도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 공유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자유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건 각각의 인간이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 다르다면 다름 사이에서는 그 공통 분모를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에서 무엇인가 가치를 공유한다면 그 공유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공동체주의에서 얘기하는 공유함은 너무 풍부한 공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듯이 이런 공동체에서 당연히 우리 공유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당연히 정책학회의 같은 멤버이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는데, 공유된 속에서 갖는 갈등은 어떻게 풀어낼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풍부한 공유보다는 최소한의 공유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공유라고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정책의 어떤 주체일 수도 있는데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인 거죠. 우리가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자유는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게 홉스가 말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인 거죠. 그리고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루소가 얘기하는 사회계약이 필요한 거고, 그런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거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국가냐고 하는 다양한 여러 성격의 국가를 다 공유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의 규칙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목적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규칙은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 규칙. 그래서 자유를 보장하는 규칙. 이 딜레마를 풀어내는 그게 바로 저는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공유하는 규칙이란 예를 들면 빨간 신호등 같은 겁니다. 혹은 오른쪽 통행 같은 겁니다. 오른쪽 통행하는 것이 왼쪽 통행하는 것보다 가치롭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른쪽으로 통행하는 으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규칙을 정하면 그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그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초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공공재라고 하는 전제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살면서 단순히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운전하고 빨간불일 때 걸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어떤 삶이 가치롭든지 간에 삶을 살아가거든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공기, 물,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관계, 또 지금 더 나가면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저 사람과 나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도 저 사람이 예방주사를 맞아야 나도 안전하죠. 공공재라는 거죠. 저는 우리 행정학에서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공공재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공공재는 비경합, 비배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공공재는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래서 누구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공공재를 제공하는 건 바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어요. 비경합적이고 비배제라 공공재를 제공하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이걸 누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공공정책의 사명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부가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공공재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공재는 물과 공기와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인프라스트럭처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음악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회가 공공재의 범위를 정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국 사회가 그동안은 고도의 경제 성장, 그 다음에 IMF 위기를 맞으면서 또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승리하는 자가 옳은 자보다 낫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결과 우선주의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책 실패가 계속 나타나고 갈등이 심화되고
우리가 2번의 탄핵을 겪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규범대로 움직였다면 이런 일을 회피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도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었을 거고,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나친 경쟁과 지나친 갈등 속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비판이 제기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규범론으로 얘기하는 거 듣기에는 좋지만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결국 정치는 현실이고 정책은 돈으로 움직여가는 거고 세력이 움직여가는 거지 규범이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전 뭐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지만,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다가 뭘 놓고 갔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그 열차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는 그게 있어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저는 우리한테는 이런 규범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또 이걸 통해서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지난 30년간의 변화만 보더라도 단순히 경제 성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변화, 또 우리의 생활 방식의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변화와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지적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사람들에게 제도와 법률로 강제하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거는 이런 규범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사회가 각자를 존중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숙의하고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여러 가지 또 PPT가 좀 남아 있지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분 토론자님께서 또 지적하시는 얘기가 있으면 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권혁주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권혁주 교수님의 그야말로 학문의 길에 대해서 발표를 들은 것 같고요. 그동안 해오신 여러 가지 연구들 후학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런 말씀도 감사히 들었고, 또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저작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상당히 이미 제가 좀 연구를 게을리하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후 순서로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기 한 그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권혁주 교수님께서 영국 사회과학원의 회원으로 선정이 되셨고, 이거는 큰 쾌거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 회원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박수 한번. 그리고 저희가 이어지는 순서가 토론인데요. 토론 전에 저희가 사실은 저희 회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회장님하고 연구위원회에서 권혁주 교수님의 그동안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로 저희가 감사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네, 제가 감사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감사패 한국행정연구원장 권혁주. 귀하는 가치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자유와 책임의 원칙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공공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실천적 파급력 있는 연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에 학문과 정책 현장을 잇는 리더십으로 정책학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신 기하의 헌신과 업적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 정책학회 회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25일 한국정책학회 회장 박형준.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앞에 나오실 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사진 한번. 같이 이렇게 네. 우리 좀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하기 위해서 또 원장님과 이렇게 또 이 사진 하나 찍으시는 분 다 나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다 오세요. 예, 이렇게 아니면 사진 못 찍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 빨리. 이리 와서 오세요 빨리. 예, 다 와야 돼. 아직 원장님 안 보면 삐져. 빨리 와. 하시는 양이 성과평가가 제가 바깥에 있을게요. 오셔서.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냥 시선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은 권혁주 교수님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권혁주 교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순서를 이 앞에 시작식 전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희 회장님께서 다른 세션 일정이 있으셔서요. 네, 회장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 이어서 저희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저희 동아대학교 강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 중인 강혜진입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 친구가 왜 저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고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지도 그 학생으로 권혁주 교수님과 인연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준 지도 교수님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마침 부산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님과 저의 인연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08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을 했는데요.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BK 학생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 부단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첫 미션을 주셨었는데 이제 그게 교수님들 어떤 행사에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 이런 미션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행정대학원에 교무조교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글로벌 공공정책 석사과정을 만드는 일을 하셨었어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교수님과 같이 코이카를 방문했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대학원 수업을 할 때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한 텀이 끝나고 나면은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뭐 한잔을 한다든지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 제 인생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가 사실 가장 걱정도 없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교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결혼식부터 졸업까지,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중년이 되니까 약간 제가 점심을 유자연 박사랑 먹으면서 울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F다 이렇게 약간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교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실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사실 적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적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서 저는 교수님께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즉 이번에 주제처럼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거시가 저의 과거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 수업을 대학원 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연구자로서나 교수자로서 저희 이후 활동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원 시절을 돌이켜 보면 대학원 들어가서 처음에 접했던 계량 분석이나 실증 연구 이런 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저도 학부에서 정치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치 철학을 하시는 굉장히 나이 드신 교수님들이 많았었어요. 사실 정치학의 매력을 전혀 못 느껴서 저는 행정학에 그러니까 학부 수업도 행정학을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들어와서도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매몰이 돼서 통계학과 수업 같은 거 막 들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고 나면 사실은 그 끝에는 항상 이 연구를 하면 세상이 뭐 얼마나 나아질 수 있냐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었는데 그리고 뭔가 결론적인 내용들 이런 거를 쓰려고 할 때는 항상 교수님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수업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내내 수업을 들으면서 사실 연구에서 방법론을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이 연구의 방향성이고 그리고 가치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르침을 크게 받았었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공공정책의 정치 이론이라는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그 경험이었고 그리고 성과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첫 굉장히 소중한 좋은 저널에 나온 논문을 쓸 수 있는 시작점이 교수님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수업에서 들었던 그 페이퍼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보육이라는 재화가 가지는 공공성과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아마티아 센의 케이퍼빌리티 이론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시에는 그 교수님 그 학생들이랑 같이 그 발표를 하는 걸로 학부 때도 새지 않던 밤을 새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때 머리가 아프지만 사유를 했던 연습들이 이후에 제가 보육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에 대한 양적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 그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왜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페이퍼를 열어봤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관대하셨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고요. 그리고 교수님 책에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하셨지만 공공재에 대해서 뭐가 공공재고 그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사회가 처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셨었는데 이 이야기도 멀킨과 윌다우스키가 1991년에 이야기했던 공공재에 대한 소셜 컨스트럭션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전히 학부 수업을 할 때 정부의 역할이나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이 예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재라는 게 정해진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배제성이나 경합성의 논의를 가지고는 말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좀 와닿는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재라는 것도 사실 지금 우리가 정부가 개입하는 굉장히 많은 복지 서비스들이 예전에 1980년대 설문을 보게 되면 뭐 노인 돌봄이나 실업 문제 같은 그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베이를 계속 쭉 이렇게 그 통시적으로 보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3분의 1 정도가 이제 뭐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제가 그때 연구했던 2010년대 중반에는 그게 완전히 바뀌거든요. 3분의 1 정도만 개인의 세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어떤 그 공공재에 대한 개념이나 혹은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의 논의들도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학생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교수님 수업에서 그때 고민했던 그런 그 경험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뭐 자유의 문제라든지 책임성의 문제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행정학에서의 논의를 하거나 혹은 공익에 대한 논의를 할 때도 여전히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현상이나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행정학 교육을 하는 데서는 사실 많이 안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이게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주신 건데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토론을 뭔가 많이 준비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걸 다시 읽었는데 이게 수업 때 굉장히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송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에 대한 이야기,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정책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활용이 잘 되어서 제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너네가 이렇게 팀을 짜서 토론을 하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행정학 교과서에서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 갈등 상황에서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교수님 책에 보면 갈등 상황일 때 토론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그 디렉션도 이렇게 막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하기가 어려우면 이거를 보면서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간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내용도 이 책에 담겨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부생들이 어떤 정책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반대되는 입장들을 서로 뭔가 토론을 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잘 활용되더라라는 말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교수님 연구 중에서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치와 행정의 상보관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최근에 정치의 상황과 그리고 행정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입법부가 굉장히 지금 권력이 비대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활동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제약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논의를 할 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공화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적 임명 같은 그런 혹은 정치적 통제 같은 그런 연구들을 할 때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여전히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교수님의 적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 권혁주 교수님의 어떤 학문의 길을 짚어주시면서 개인적 인연과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개인적 의견도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토론자분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분은 유자영 선생님이시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자영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지금 강혜진 교수님께서 울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강혜진 교수님이랑 석사 동기, 박사 동기고요. 그때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 교수님이 이제 성대에서 서울대로 오신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고 강혜진 교수님은 이제 직장 생활하시다가 오셨지만 저는 이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대학원에 진학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강 교수님한테 큰일 났네. 우리 교수님이 은퇴하시는 거 아닌데 오늘 울면 뭔가 좀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옆에서 강 교수님이 정말 너무 예쁘다 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먼저 우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과 지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어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부터 좀 생각을 해봤고 그냥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정리도 어제 좀 새벽에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감성적인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08학번으로 이제 입학을 했고요. 교수님한테 이제 11년도에 석사를 받았고 박사는 이제 19년도 조금 늦은 시기에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내 교수님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한 학생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약간 토론자로서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조금 감명 깊고 또 큰 영광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약간 MZ처럼 제가요? 제가 어떻게 교수님 거를 토론을 하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게 약간 고사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좋은 기회이고 저한테도 너무 한 번쯤은 제 대학원 생활과 지금 연구자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교수님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이제 오랜 연구 여정을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거를 보면서 정말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두 토론자가 어떤 지적을 할지에 대해서 기대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학문적인 궤적을 좀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연구자의 삶 속에서 교수님이 가끔 정말 너무 예상치 못하게 툭툭 나오실 때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정말 가끔씩 튀어나올 때 약간 제가 놀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이 이제 교수님들의 성과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행정학이라든지 정책학을 같이 좀 고민하는 입장에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이제 연구 분야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말씀을 자세하게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사회 갈등과 그 분석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오랫동안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사회 현상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책학에서 혹은 행정학에서 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좀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상반된 가치들이 이렇게 조정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세밀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연구 과정에서 혹은 문제 의식을 좀 찾아갈 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장 큰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유와 책임의 균형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과 뭐 국가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교수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어떤 균형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되게 저한테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정치적인 것도 되게 좋아했고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대학원의 이제 약간 분위기는 양적 분석이었고 계량 분석이었기 때문에 좀 저도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 가치를 택할 것인지 목표를 택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융합적인 접근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밥 벌어먹고 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연구는 언제나 저희한테도 학문적인 경계를 넘어서 고민을 해봐라라는 어떤 조언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수님의 어떤 연구나 그런 말씀들은 제가 이제 현재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도 좀 늘 체감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행안부가 목줄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조직의 규모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우리가 자치라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에게 얼마나만큼의 책임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저는 매 순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이제 백그라운드 BGM으로 이제 교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들이 제 뒤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결국에는 주민의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앙 안에서 어떤 재정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자유도 엄청나게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정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긴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찾아갈까?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국정기조가 완전하게 바뀌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균형점을 어디에 지금 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항상 또 금과 옥조처럼 또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야말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의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에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제가 들었던 그 면접 자리에서 했던 말은 아니 중앙에 그 정책만 연구했던 사람인 것 같고
복지 정책, 사회 정책에 를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에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면접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되게 좀 하시하게 면접을 주셨었는데 근데 그랬더니 제가 석사 때 박사 때 중앙정부의 정책만 그리고 어떤 복지 정책에만 좀 공부를 했었던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직 진단 그리고 지방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되게 당혹스러웠는데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가 제 자리를 잘 찾아서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되게 연구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은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책학의 레거시가 이제 발현되는 그런 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최근에 갈등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교수님 연구를 찾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대구광역시 갈등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기회가 또 저한테 오면서 주민과 어떤 광역시에 있는 행정 사이의 그 이해관계를 좀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또 그 순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또 이렇게 교수님과 또 연결이 되는구나. 정말 약간 보통 인연은 아니다. 갈등 연구를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는 많이 봤었지만 또 최근에는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결국에는 제가 연구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 교수님께서 주셨던 텍스트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석사과정 때도 그렇고 박사과정 때도 이 연구를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어요. 아마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 때 조금 박사 논문의 시기가 좀 늦어졌던 점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도 있고 옆에 계신 강혜진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나 지금 박사를 받고 나서도 나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항상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직업이 내 몸에 맞는 옷일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런 고민이 드는 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딱 두 가지 순간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8년도에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우리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 수업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2018년도 겨울이에요. 딱 10년간의 그 격차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좀 늦게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 쓰면서 이제 교수님과 보냈던 시간들 그 두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시점은 수업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시점은 그 어떤 그 과정의 그 종지부를 찍었던 시점인데요. 교수님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제가 자신이 없고 되게 힘들어할 때 자영아 나는 네 문제의식이 참 좋다 이 한마디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담백하게. 그래서 그때 2008년도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한마디와 2018년도 겨울에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제 박사 논문에 대해서 해주셨던 그 한마디가 지금의 지금 저를 있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현장에서 연구와 실무를 할 때 정말 교수님께 배운 것들을 정말 모조리 다 써먹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교수님께 배웠던 것들이 그냥 너무 감사하게 지금 그 배움을 제가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항상 뭐 양립하기 어려운 그 두 가지 가치를 항상 진짜 저희한테 과제로 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건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 가지를 버리지 않는 방법, 나머지 한 가치를 다시 한번 과정에서 혹은 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방법도 교수님께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 제가 되게 모범생 학생이었던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 교수님한테 진짜 혼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처음과 끝만 얘기를 한 이유는 그 사이에 정말 너무 많은 혼난 경험도 많고 교수님한테 좋은 말씀 들었던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순리라는 거, 학문의 순리라는 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조금 배워가면서 또 다시 한번 펼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수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또 이러한 기회가 또 나중에 은퇴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토론자님 모두 너무 충실한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세션을 기획했을 때 사실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남으면 어떡하지? 그 사실을 그걸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자 두 분께도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쓰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시간을 또 이렇게 빨리 끝내달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원래는 이제 플로어에서도 이제 질문을 저희가 받으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이미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권혁주 교수님께 질문을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권혁주 교수님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 말씀은 없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같이 학문의 여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